샹들리에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와인잔을 든 채 서늘하게 웃고 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사색이 된 전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서 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난장판이 바로 제 복수의 시작입니다. 10년 전 비 오는 날 만삭의 몸으로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여자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 돌아왔는지 궁금하신가요?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만드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는 차가울수록 맛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복수는 가장 뜨겁고 화려한 순간에 가장 잔인하게 터뜨려야 제맛이라고 말이죠. 오늘 태성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일은 제 전 시댁 식구들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겁니다. 이야기는 정확히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그랜드 호텔 볼룸홀. 이곳은 오늘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권인 태성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내노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죠.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최영자 여사는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김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준호가 이번에 부회장 승진하는 거 아시죠? 잘 좀 봐주세요. 호호호. 최 여사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우아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제 전남편이자 태성그룹의 장남 강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저를 내쫓는데 일조했던 새 며느리 민지수가 팔짱을 낀 채 여우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에 제 딸 지민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 2층 난간 그늘에 숨어 그 역겨운 가족놀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낡은 티셔츠 한 장 걸치고 쫓겨났던 이서연은 이제 없습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 리 뉴욕 월가에서 얼음 마녀로 불리는 기업 사냥꾼이자 오늘 태성그룹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투자사의 대표죠. 제 손에 들린 초대장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되찾아 줄게. 오후 7시 정각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최 여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가족의 사랑과 기업의 윤리를 운운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태성그룹을 지탱해온 힘은 바로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며느리인 민지수 이사가 내조를 잘해준 덕분에 우리 아들 준호가 이번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지요.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라고요? 10년 전 제 친정 아버지가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에 가자마자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범죄자 집안 피는 섞일 수 없다고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게 바로 당신들입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던 아이는 태성의 핏줄이라며 낳자마자 빼앗아 갔죠. 제가 산부인과 병실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당신들은 아이를 안고 샴페인을 터뜨렸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편 스크린에서 준비된 홍보 영상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낯선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만은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시끄러워. 내까짓 게 감히 어디서 내 손녀를 탐내. 위자료 쥐어줄 때 냉큼 받고 떨어져. 파티장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처절한 비명과 매몰찬 고함 소리. 그것은 10년 전 제가 쫓겨나던 날 녹음해 두었던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방송실. 당장 꺼. 뭐하고 있어. 최 여사가 꽥 소리를 질렀지만 음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소리 최 여사님 아니야? 아이를 뺏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강 부회장 전처가 쫓겨났다는 소문이 진짜였나 봐? 당황한 강준호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는 순간 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연회장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조명 속에서 저는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레드카펫 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아니, 이제 최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최 여사가 저를 보고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너는 이서연? 내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던 죽다니요. 섭섭하게 사람이 쉽게 죽나요? 독을 품었는데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저지하려 했지만 제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대기하고 있던 제 수행원들이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저는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가 최 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0주년 축하드립니다.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든 건 태성그룹의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당신들이 내 딸 지민이를 아동 학대한 증거들입니다. 학대라는 단어에 강준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민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끌어내. 민지수가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반대편 손으로 들고 있던 와인잔의 내용을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착. 붉은 와인이 민지수의 하얀 드레스를 적시며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그러게 남의 것 탐낼 때는 조심했어야지. 남편도 딸도 회사도 다 내 것인 줄 알았니? 비명과 함께 민지수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파티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는 최 여사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부로 태성그룹의 최대 주주는 접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골드만 인베스트먼트가 당신네들이 발행한 전환사채 전량을 인수했거든요.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이 밟고 서 있는 그 단상도 이 호텔도 심지어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저택까지도 전부 제 거란 소리입니다. 뭐라고? 최 여사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강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돈으로. 너 10년 전엔 밥값도 없어서 빌빌대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은 안 변하겠어? 당신들이 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희희낙낙할 때 나는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거든. 저는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보유 현황표가 떴습니다. 엘레나리 지분율 45%, 태성그룹 일가의 지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요? 회장님 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내 집, 내 회사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강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딸 지민이 지금 어디 있어? 강준호가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강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해. 내 딸 어디 있냐고. 그게 기숙학교에 보냈어. 스위스에 있는 거짓말. 저는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지수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성애라도 챙기시겠다? 꿈깨 그 애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어.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못 찾을걸?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특별한 곳으로 보내버렸거든. 특별한 곳?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끔찍한 생각에 제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어디야 어디로 보냈어? 제가 소리쳤지만 민지수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최 여사 역시 도끼 품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먹을 수 있을진 몰라도 핏줄은 어림없다. 그 애는 이미 내 손녀가 아니야. 흠집 난 물건은 폐기 처분하는 게 우리 집안 규칙이란다. 폐기 처분 사람이 그것도 10살배기 아이에게 할 소리인가요? 이성이라는 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내 규칙대로 해줄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옆에 있던 얼음. 조각상을 밀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거대한 얼음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최 여사의 발치로 튀자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들 인생은 이 얼음 조각처럼 박살 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경고하는데 내 딸 털끝 하나라도 다쳤다면 당신들 뼈를 갈아서 이 땅에 묻어버릴 줄 알아. 살벌한 경고와 함께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파티장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최 여사의 통곡 소리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회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목표는 사라진 제 딸, 지민이를 찾는 것.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제 비서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지민 양의 마지막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스위스가 아닙니다. 그럼 어딘데? 국내입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사설 요양원 아니 말이 요양원이지. 사실상 불법 감금 시설에 가깝습니다. 정신병원으로 위장한 곳이라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멀쩡한 아이를 정신병원에 가두다니. 이것들이 사람이 아니구나. 차 돌려내. 지금 바로 가시게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지옥 끝이라도 쫓아가서 내 딸 데려올 거야. 그리고 그곳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어. 당장 출발해. 제 명령에 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딸아이가 보내는 구조,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버텨. 엄마가 가고 있어. 차가운 도시의 밤을 가로지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뼛속 깊이 새겨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빼앗긴 내 삶, 내 아이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원도의 깊은 산길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 거세게 차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은 오직 굽이진 도로와 깎아지른 절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위험한 길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비게이션에 찍힌 빨간 점, 내 딸 지민이가 있는 그곳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10년 전 핏덩이 같은 아이를 뺏기고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뜨거운 용암이 되어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전방 500m 앞입니다.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경비가 삼엄합니다. 조수석에 앉은 김 실장의 보고에도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회색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붉은 눈을 번뜩이고 있는 곳 간판에는 하늘 정원 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곳은 정원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가두고 약물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돈 있는 자들의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이었죠. 입구에 도착하자 건장한 사내 셋이 손전등을 비추며 차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릴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들은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밀어버려. 제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김 실장이 무전을 쳤습니다. 뒤따라오던 경호 차량 2대가 동시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제 정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습니다. 사내들이 혼비백산하여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경보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밤하늘을 찢어발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본관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10명이 도열하여 저를 호위했습니다. 현관 유리문이 깨지고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씩씩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속물 중의 속물이었죠. 아니,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야? 경찰 부를 거야. 박 원장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대꾸하는 대신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박 원장이 제 전 시어머니인 최 회장에게 뒷돈을 받는 영상과 지민이를 독방에 가두라고 지시하는 녹취록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치 불러 부르는 김에 보건복지부랑 검찰 특수부도 같이 부를까? 내가 여기서 저지른 불법, 장기 투약이랑 감금, 아동 학대 혐의까지 싹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박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삿대질하던 손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상황 파악이 빠른 인간이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는 경호원들의 살벌한 기세와 제 눈빛을 보고는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상대를 만났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로 하시죠. 말로 내 딸 어디 있어 강지민. 당장 데려와.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비바람 소리조차 묻어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박 원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그 아이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특별치료실에. 특별치료실? 웃기지 마. 독방에 가둬놓고 약 먹인 거 다 알고 왔어. 안내에 1초 늦을 때마다 내 병원 건물 유리창이 하나씩 깨질 줄 알아. 박 원장은 허둥지둥 앞장섰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음산했습니다.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쇠창살이 쳐진 병실 안에서는 초점 없는 눈동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이런 곳에서 1년을 넘게 버텼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복도 끝.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는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원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은 창문 하나 없는 시멘트 방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낡은 매트리스 위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벽을 보고 앉아있는 아이 엉클어진 머리카락, 앙상하게 드러난 목덜미 한눈에 봐도 제 딸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이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가 흠칫 놀라며 몸을 더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는 귀를 막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밥 안 먹을게요. 때리지 마세요. 할머니 잘못했어요. 그 작은 중얼거림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 회장, 그리고 민지수 당신들이 대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팔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퀭한 눈망울, 터진 입술 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포에 시달린 탓에 현실 감각을 잃은 것이었죠. 그러다 아이의 시선이 제 목에 걸린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펜던트. 10년 전 아이를 낳자마자 빼앗길 때 아이의 베네 저고리 속에 넣어주었던 것과 똑같은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품속에서 꼬질꼬질해진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넣어주었던 반쪽짜리 펜던트였습니다. 아이는 그걸 부적처럼 쥐고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지민이 데리러 왔어. 집에 가자. 엄마 진짜 엄마야? 꿈 아니야? 아이가 제 얼굴을 더듬거렸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마른 등에서 앙상한 뼈마디가 느껴져 제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아이가 더 불안해할까봐 저는 피 맛이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오열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함정입니다. 최 회장이 미리 손을 써뒀나 봅니다. 놈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되는데? 50명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단순한 용역이 아닙니다.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박 원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뒷걸음질 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여긴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라고. 최 회장님이 넣으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들라고 하셨거든. 복도로 나가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가득 메운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경호원들은 10명, 남짓 중가부적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 강준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아니 엘레나 리 대표님, 좋은 말로 할 때 아이 두고 그냥 가시죠. 회장님께서 이번 한 번만 자비로 용서해 주신답니다. 대신 주식량도 각서에 도장만 찍으시면요.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흔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를 인질로 삼아 회사를 다시 뺏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지만 이것들은 쥐새끼만도 못한 놈들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지민이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 아저씨들이 나 또 때릴 거야. 저는 지민이의 귀를 막아주며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아, 잘 들어. 엄마가 뭐라고 했지? 엄마가 다 막아준다고 했지. 눈 감고 셋만 세고 있어. 셋 세고 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저는 아이를 김 실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붉은색 드레스 자락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끌렸습니다. 두려움? 아니요. 지금 제게 있는 감정은 오로지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자비, 용서,
그건 신이 하는 거고 나는 심판을 하러 왔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제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리모컨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의아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난감입니까? 장난감일 리가. 내가 오늘 태성그룹 50주년 선물 준비했다고 했지? 그게 파티장에만 있는 줄 알았어? 제가 버튼을 누르자 건물 전체가 웅하고 진동했습니다. 동시에 요양원 곳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매캐한 냄새, 가연성 특수 가스였습니다. 지금 이 건물 옥상 환기구랑 지하 보일러실에 내가 아주 재미있는 장치를 해뒀거든. 버튼 하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사이좋게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 난 내 딸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너희는 어때? 최 회장한테 충성하다가 여기서 통구이가 될 텐가? 아니면 길을 비킬 텐가? 사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냄새는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비서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설마 진짜로. 허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래? 3초 줄게. 하나. 제가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둘. 경호원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돈 때문에 고용된 놈들이 목숨까지 걸 리는 없었으니까요. 셋. 잠깐. 비켜. 길터. 비서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좁은 길 사이로 저는 지민이를 안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제 구두 굽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김 실장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폭파 장치를 설치하신 겁니까? 제가 피식 웃으며 리모컨을 차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아니, 그냥 주차장 차단기 리모컨이야. 겁먹기는. 김 실장이 황당하다는 듯, 그러나 존경스럽다는 듯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민이는 제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엄마의 품에서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미러로 불빛들이 따라붙는 게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뒤늦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추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밟아.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간다. 차가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추격은 집요했습니다. 쾅! 뒷차가 제 차의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체가 휘청거렸지만 김 실장은 능숙하게 핸들을 꺾어 중심을 잡았습니다. 꽉 잡으세요. 따돌려 보겠습니다. 고개 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굽이진 산길에서의 목숨을 건 레이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품에는 지민이가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앞쪽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트럭 불빛이 보였습니다. 앞뒤가 모두 막힌 상황. 함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앞뒤가 막혔습니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가 멈춰 섰습니다. 앞에는 트럭, 뒤에는 추격 차량들. 수십 명의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도간에 든 쥐 신세. 강준호가 차에서 내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넌 못 빠져나간다고. 애 내놓고 여기서 죽어라.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민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제 모습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내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 뭐, 유언이라도 남기게? 나는 장사꾼이야. 장사꾼은 항상 플랜 B를 준비해 두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밤하늘에서 두두두두 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헬기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세 대의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도로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헬기 옆면에는 지앤드시 방송국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끄러운 방송국 기자들을 불렀거든. 지금 이 상황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 자, 이제 누가 죽고 누가 살까? 강준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저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레나 리의 방식이었습니다. 판을 뒤집을 수 없다면 판 자체를 깨버리는 것.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산자락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서치라이트 불빛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빗줄기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 악행을 저지르려던 강준호와 그의 하수인들은 그 강렬한 빛 아래서 도간에 든 쥐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카메라 치워. 안 꺼? 강준호가 팔로 얼굴을 가리며 고함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방송 기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산산조각난 도로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시각 강원도 상간도로에서 태성그룹 부회장 강준호 씨가 전처와 딸을 불법 감금하고 협박하는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충격적인 현장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것은 끝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뒤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경찰차가 도로를 에워쌌습니다.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어 깡패들을 제압했고 강준호는 바닥에 처박힌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변호사 불러. 하지만 그가 그토록 믿었던 어머니, 최영자 회장 역시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 저택에는 검찰 특수부가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파티장에서 공개했던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은 검찰을 움직이기에 차고 넘치는 증거였으니까요. 최 회장은 잠옷바람으로 끌려 나오며 대문 기둥을 잡고 버텼지만 결국 차가운 호송차에 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지수는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금괴와 보석을 챙겨 몰래 출국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그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이건 다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라며 악을 썼지만 그녀의 손목에도 예외 없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지민이를 안고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뉴스를 틀자
태성그룹의 주가가 휴지 조각처럼 폭락하고 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50년을 이어온 재벌가의 명성이 탐욕과 오만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품에 안긴 지민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지민아. 나쁜 꿈은 다 깼단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은 최 회장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인은 저였습니다. 대표님, 태성그룹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사회가 전원 사퇴했고 엘레나 리 대표님의 단독 경영 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사명은 어떻게 바꿀까요? 김 실장의 보고에 저는 회장 책상 위에 놓인 최영자의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무겁고 화려한 명패.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뭐라고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핏줄까지 버리게 했을까요? 저는 미련 없이 명패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명 변경은 없어. 대신 태성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룹은 해체한다. 네, 해체라뇨? 알짜배기 계열사는 모두 매각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해. 그리고 남은 자산은 전액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쓴다. 태성이라는 이름이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속죄의 상징으로 기억되게 할 거야. 그게 내 복수의 완성이다. 김 실장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먹는 사냥꾼은 많았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제 손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드물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서연, 아니 엄마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병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구조된 후에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불을 끄면 발작을 일으켰고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울기 일쑤였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약으로 아물었지만 마음에 난 구멍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모두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지민이 곁을 지켰습니다.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잃어버린 10년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제 남은 인생을 다 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던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지민아.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엄마랑 사는 우리 집. 그 한마디에 억눌려왔던 제 가슴속 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말. 그 평범한 말이 우리 모녀에게는 왜 그리도 멀고 험난했을까요? 저는 지민이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방 만들어줄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강아지도 키우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태성그룹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희망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고 최 회장 일가에 대한 재판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영자 징역 20년, 강준호 징역 15년, 민지수 징역 10년.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세상에 나와 다시는 떵떵거리지 못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면회를 하러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굳이 갈 필요는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병 너머로 보이는 최영자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려했던 한복 대신 낡은 수의를 입고 윤기 흐르던 머리는 하얗게 새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수임번호 2027번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최영자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여길 와? 내 회사 내놔. 내 아들 내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널 가만 안 둘 거야. 그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끝까지 남 탓만 하는 괴물.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시네요, 영자 씨. 당신이 나갈 때쯤이면 90살이 넘을 텐데 그때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때쯤이면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겠군요. 준호 씨도 당신 원망하느라 면회 한 번 안 온다면서요? 닥쳐, 닥쳐. 다 너 때문이야. 아니요. 당신 욕심 때문이죠. 며느리 쫓아내고 손녀가 두고 불법으로 재산 불리면서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저는 그저 툭 하고 건드렸을 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민이는 이제 당신을 기억조차 못해요. 아이의 머릿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게 제가 아이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디 그 좁은 독방에서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이 버린 천륜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서연, 가지마. 최영자가 유리에 머리를 찌우며 발광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10년 묵은 체증도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정말로 안녕이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민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손을 잡고 서 있던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1년 전에 그 앙상하고 겁에 질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통통하게 오른 볼살, 예쁜 원피스, 그리고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저 미소. 그것이야말로 제가 되찾은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 우리 김밥 싸서 소풍 가기로 했잖아. 그래, 알았어. 같이 가자. 저는 달려오는 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달콤한 비누 냄새, 따뜻한 체온, 콩닥거리는 심장 소리.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만개한 벚꽃 터널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서툰 솜씨로 싼 김밥을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옆구리가 다 터진 못생긴 김밥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될래. 응? 엄마처럼? 응. 나처럼 아프고 힘든 아이들 구해주는 슈퍼우먼 될 거야.
그래서 나쁜 사람들 다 혼내줄 거야. 지민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는 엄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복수 같은 건 안 해도 돼. 그냥 매일매일 웃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면 돼.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바람이 불어와 꽃비가 내렸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지민이의 머리 위로, 제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지난 겨울 차가운 눈보라 속을 헤매던 우리는 이제 따뜻한 봄의 한가운데에 와 있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빛.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서 숨쉬는 딸아이,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게 갠 파란 하늘이 우리 모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앞만 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는 놓지 않을 이 손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긴 겨울도 결국 봄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짙은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저희 모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